저주의 덫. 여자가 내 등 뒤 방문을 가리키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길고 거친 손톱은 훨씬 나이 든 사람의 것처럼 갈라지고 휘어 있었고, 여자가 가까이 올수록 악취가 강하게 느껴졌다. 집안에서 나는 악취가 몸에 밴 것인지, 그 여자에게서 나는 냄새가 집에 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여자를 피해 조금씩 뒤로 물러서다 어느새 지호의 방 앞까지 밀려났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다. 뭔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이때 문이 열리면서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다. 난 어느새 지호의 방에 주저앉아 있었다. 여자는 만족스러운 듯이 웃더니 방문을 닫고 사라졌다. 지호의 방에도 촛불과 향 몇 개가 일렁이고 있었다. 문 옆엔 오래된 책상이 있었고, 방 안쪽으로는 새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의아하긴 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됐다. 차라리 내 물건을 빨리 찾아서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교과서와 노트 사이를 헤집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물건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랍을 열어 그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손에 무언가 끈적한 것이 느껴졌다. 손을 빼보니 검붉은색의 끈적한 무언가가 손에 묻어 있었다. 아까 지호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던 액체가 떠올라 순간적으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손을 닦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 노트에 문질러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찝찝한 느낌에 침대 시트에라도 닦아야겠다 싶어 침대를 향해 뒤를 돌았다. 그런데 무언가 낯선 것이 눈에 들어왔다. 침대 한가운데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분명 처음 해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냥 빈 종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 손에 묻어있던 검붉은 액체가 실처럼 갈라지더니 내 손가락을 타고 종이 위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검붉은 액체가 종이 위에 글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내 눈은 종이에 새겨지는 글자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지호가 엄마에게 남긴 유언장이었다. 유언장 안에는 지호가 그간 당했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중간중간 나, 건우, 원호, 우성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지호의 시선에서 본 이야기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난 유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눈앞에 있는 침대 시트가 움직이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계속 유언장을 읽어내려갔다. 지호는 삶을 선택하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호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한 끝에야 겨우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다. 마지막 문장은 좀 덜 이상한 내용이었다. 자신의 시체를 옮기지도 말고 신고하거나 장례도 치르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지호는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며 신신당부하고 있었다. 지호는 자살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유서 끄트머리에 쓰인 날짜는 10일 전 날짜였다. 순간 편지의 글씨들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빠르게 번져나갔다. 나도 모르게 유서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제야 하얀 침대포 아래 반드시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형체가 들썩이더니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던 난 빠르게 몸을 돌려 문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손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은 잠겨 있었고 나는 갇혀버렸다. 침대 쪽을 흘끗 바라보자 하얀 시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쓴 사람의 형체가 어느새 침대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몸에 두른 밧줄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밤마다 나를 찾아왔던 그것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하얀 시트를 뒤집어 쓴 사람의 형체가 침대 아래로 내려와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침대 커버가 바닥에 쓸리면서 스르륵 벗겨져 내렸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바로 지호였다. 하지만 내가 방금까지 봤던 지호의 모습이 아니었다. 속옷 차림의 지호는 온몸이 시체처럼 창백했고 가슴에서 배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상처가 보였다. 상처는 붉은 실로 투박하게 꿰매져 있었는데 상처 사이사이에서 진물과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있었다. 순간 목구멍까지 토사물이 차올랐다. 좀 전까지 내 몸 안에 있던 것이 지호의 발 아래로 쏟아졌다. 하지만 지호는 개의치 않은 듯 토사물을 밟고 내게 걸어왔다.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물건 찾아가야지. 지호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가리키고 있었다. 설마 하는데 지호가 자신의 손으로 붉은 실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벌어진 상처 사이로 무언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바닥을 보니 뒤엉킨 머리카락, 썩은 쌀, 그리고 각종 소지품이 떨어져 있었다. 이때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건 없나 보네? 난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지호가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살고 싶다며? 그럼 네 물건 찾아가야지. 지호가 내 손을 자신의 뱃속으로 집어넣었다. 순간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고 미끈거리는 감촉과 함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손을 타고 올라왔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공포만이 밀려왔다. 지호 몸속의 무언가가 내 손을 더 깊이 당기기 시작했다. 손이 점점 더 깊숙이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팔과 어깨가 삼켜지고 마침내 몸통과 머리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난 지호의 몸 안으로 삼켜졌다. 그 안은 암흑이었다. 온몸을 조이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몸이 무력해지자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다. 나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아니, 죽어가고 있다는 게 더 적합할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눈이 떠졌다. 그곳은 더 이상 암흑이 아니었다. 난 지호의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밀려 들어왔다. 방 안 그 어디에서도 지난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바닥도 책상도 깨끗했다. 타다 남은 양초나 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호나 그 여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손에 쥐어진 지갑으로 보아 이제 악몽이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낯익은 형사였다. 우성과 원호의 죽음을 알려주었던 그 형사. 난 놀라지는 않았다. 처음부터 그의 존재가 그러했듯이 난 그가 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 형사는 예상대로 건우의 죽음을 내게 알렸다. 나는 놀라고 슬픈 표정을 지어보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니 놀라지는 않았지만 건우의 죽음에는 실제로 슬픔을 느꼈다. 물론 그 슬픔도 난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없었다면 느끼지 못할 감정이었을 수도 있다. 난 이 정도 반응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다음 순간 손목에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당황한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보자 그가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다. 바로 그 골목 CCTV였다. 영상엔 나와 건우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나 혼자 나오는 모습도. 그 어디에도 지호의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다. 모든 게 지호의 짓이라며 소리쳐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이럴 순 없다. 말도 안 된다. 난 온몸을 뒤틀며 목이 터져라 나의 억울함을 말했다. 이때 형사가 일갈했다. 헛소리 그만해! 지호는 열흘 전에 이미 죽었다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수갑이 손목을 죄어왔다. 마치 내 손목을 옥죄던 지호의 뱃속처럼. 형사에게 이끌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복도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마치 지호의 뱃속처럼. 나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